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이명박 박근혜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분명히 보이면서 옛날에는 야당이 꼴보기에서 여당을 찍었는데 그걸로 안 되겠다고 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당이 합쳐야 된다. 의외로 이 사람들이 야당이 합쳐서 대안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치? 내 말이 맞지?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 봤다. 손.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 봤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회창을 지지했으나 노무현이 탄핵당할 때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 뒤로 이명박 찍고 박근혜를 찍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한 건 사회가 안정되길 바랬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길 바랬어. 경제가 좀 발전하길 바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 자기 재산이 줄었거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야당이 꼴보기 싫어서 여당을 찍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이 야당 꼬라지를 보면서 야당이 너무 못하니까 얘네들이 이런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야당을 바꿔야 되겠다. 야당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대립적인 갈등으로 가면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야. 확실한 건 여당 지지자들도 입을 닫고 있다. 동네 카페에서. 늘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입을 다문 거 그뿐만이 아니라니까 지들끼리 모여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성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과유불급이란 말이 맞다. 그 당시에 님들 어디 가십니까? 시와 딸이네요. 외상 좀 할게요. 이거 아주 나쁜 버릇들었네. 저희 엄마는 망치부인이고요. 아빠는 시어인데 외상 좀 할게요. 이렇게. 나올게. 너 고소할 거야 내가. 왜? 빨리 가. 왜 허물 예. 사실 육부도 아닌데.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요. 그들이 너무나 지나쳤어. 종편이 너무나 심했고 그 다음에 이 북한파리 그리고 또 하나 적대적 공생관계 있잖아. 그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을 내가 2010년부터인가 내가 그렇지 천안함 때니까 2010년부터 내가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요즘에 어딜 가나 적대적 공생관계 얘기한 사람들 한두 명은 만나.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 자체를 옛날에는 거의 무슨 외계어처럼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요즘엔 어딜 가나 적대적 공생관계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 옛날에는 그 북한파리가 그치? 맞지? 그 옛날에는 북한파리가 통했어. 그런데 이제는 얘네들이 결국은 그 비슷한 애들 그러니까 겉으로만 싸우지 실제로 지네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척하면서 서로 공존하고 있다. 또 쇼하네. 그죠? 또 쇼한다래. 나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우리 국민들이 뭐 똑같다. 뭐 잘 모른다. 변하지 않는다 이랬잖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 2007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엄청 깨어졌어. 7년 만에 내가 볼 때는요 우리 국민들이요 엄청 깨어났어요. 의식 수준의 변화가 눈부셔. 또 북한 들먹거리네라고 하던데요. 그죠? 그렇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7년 만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깨어졌어. 2007년에는 8년이지. 2007년에는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아줌마 민주주의는 다 됐으니까 경제가 발전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명박 때 뭐가 잘못되는 걸 그래도 묵묵히 지켜봤어. 그래 이명박은 잘못했지만 박근혜는 잘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박근혜가 돼서 더 깽판을 치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버린 것 같아. 이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결론은 뭐야?
결론은 그 피해를 자기가 보는 거야. 자기가 침묵하고 자기가 암묵적으로 지지해줬더니 그래서 지금 결론은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옛날에는 소위 이 약자들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달라 옛날하고. 그러니까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파업하면 빨갱이라 했던 사람들이야. 무조건 빨갱이. 그런데 지금은 재벌이 너무한다 그래. 옛날에는 파업하는 노동자가 무조건 빨갱이라 그랬어. 2008년에 막 쌍용차 사태 나고 이럴 때. 그때는 무조건 뭐 파업하는 빨갱이들이라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게 점점 이게 노동자들이 망하면서 경제 전체가 망해갔잖아. 솔직히 노동자가 쫓겨나고 소득이 줄어드니까 자영업이 다 같이 망했잖아. 노동자가 망하면 자영업이 같이 망한다는 거. 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한다는 거. 왜? 노동자가 소비의 주체인데 소비를 못하게 되니까 자영업도 망한 거야. 이거라도 안 되고 저거라도 안 되면서 소위 2008년까지만 해도 파업하는 노동자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했던 사람들이 노동자가 망하니까 자영업자도 망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요 7년 동안 내가 볼 땐 그러면서 재벌의 부의 증가와 자신의 부의 감소와 그 다음에 이 노동자들의 이 절망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했어. 그치? 뼈저리게 느끼죠? 자기가 그랬다. 옛날에는 이 노동자가 파업하면 무조건 빨갱이 새끼 그랬는데 이제 얘기를 듣고 보면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한다. 노동자가 먹고 살아야 다 같이 먹고 산다는 걸 알게 됐다라는 사람 손. 옛날에는 노동자가 파업하면 빨갱이 같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노동자가 먹고 살아야 영세 자영업자가 먹고 살고 영세 자영업자가 먹고 살아야 그 위에 자영업이 살아나는 거고 중산층이 강화되고 그래서 나라 전체가 먹고 살게 된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의 손이 이거 봐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 7년 동안. 그러니까 옛날에 그 김대중 김영삼 전에는 소위 이제 노태우 이전이지 전두환 때까지 40년 동안 독재가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민주정부로 바꿔버렸어. 근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너무 시끄러웠어. 그래서 좀 프로페셔널하게 사회를 안정시킬 경제발전 세력으로 박근혜를 선택한 거야. 이명박 박근혜를.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가 철저한 배신을 한 거야. 중산층을 완전히 더 괴롭히고 더 착취하고 서민을 멸망시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나 요즘 텔레그램으로 뭘 제일 많이 봤냐면 도미노 이론 있잖아. 내가 도미노 이론 얘기했잖아. 어디선가 저 사람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딱 무너질 때 우리가 고개를 돌리면 그 도미노가 돌고 돌아 내 뒤통수를 친다는 말, 그 말에 공감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뭐 학생이나 이제 일반 서민분들 중에서도 옛날에는 몰랐다. 근데 그 도미노 게임, 그 이렇게 또르르르 해가지고 끝까지 무너뜨리는 그 도미노 게임이 뭐로 설명을 했잖아 내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공감한다. 그거 이해하게 됐다 자기가. 그 사람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을 딱 보면 그동안에 무슨 뭐 민주적인 거라든가 혹은 뭐 진보적인 이야기를 안 했던 사람들이야. 처음으로 말 거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보고 공감한다는 거야. 결국은요. 그러면 그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이유, 왜 강자와 약자 중에 약자 편을 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왜 약자와 강자 사이에서 왜 약자 편을 들어야 되는지를 내 방송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사람들이 텔레그램 굉장히 많이 해. 피드백이 되게 많이 오는 게 그 부분이 옛날에 이해가 안 됐다는 거야. 당연히 약육강식.
약자는 먹잇감이 되고 강자가 이기는 거 있잖아. 그 약육강식을 당연하게 생각했대.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잖아. 학교에서 일부러 진화론을 배우고 진화론의 핵심으로 남는 게 약육강식이었잖아. 약자는 원래 당하는 거고 강자가 이기는 게 당연하다라고 강자 중심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살았어.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강자한테 덤비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왜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약자 편을 들어야 되는지가 자기가 이해가 됐다. 언제든 나도 나보다 강한 자에게 당할 수 있고 그때 누군가 날 위해 싸우려면 내가 그 약자 편을 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야. 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지 비로소 이해했다. 그러니까는 소위 진보 세력이 계속 주장했던 게 그거잖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진보 세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중시하고 보수 세력은 강자 중심의 사회 운영, 사회를 그 카리스마 있게 안정시키는 걸 주도한단 말이야. 요거 말 어려웠나? 잘 설명하면 보수 세력들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회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 그러니까 강자 중심의 논리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교육으로 그 약육강식을 당연하게 가르쳤어.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받고 살아왔던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망치부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말이 너무나 사치스러웠다는 거야. 그동안의 진보 세력의 주장이 너무나 사치스럽고 철없는 주장이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약자 타령이냐. 왜 장애인을 보호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망치 부인이 우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장애인 중에 90%가 후천적 장애인이고 그 90%는 그러니까 후천적 장애인이란 이야기에 되게 충격을 먹은 거야. 그래서 누구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장애인 복지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는 얘기도 충격이었다. 그리고 왜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약자 편을 들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처음 깨달았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소위 진보 세력들이 이야기했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안전망, 복지 이런 개념들을 깨닫게 됐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 누가 내 덕분이랬어. 제가 지금 망치부인 덕분이랬어요? 제가 지금 질문할게요. 내 덕분에 변했다라고 얘기했나요? 제가 지금 내 덕분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변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죠. 내가 언제 내 덕분이랬어. 네가 그렇게 느낀 거지. 내가 언제 내 덕분에 그렇게 됐다 그랬냐.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저놈 새끼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놈이네. 망치 부인을 절도죄로 신고합니다. 내 가슴을 훔쳤어요. 망치 부인을 방화죄로 신고합니다. 내 가슴에 불 질렀어요. 미친놈 아니야. 네가 그렇게 느껴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우고 그래? 아주 뭐 너 왜 내 마음을 흔들어 이러면서 시비 거는 거야? 새끼 눈은 높아가지고 지랄이야 진짜. 자,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나는 우리 사회가 혼란을 겪었어. 그동안 많은 역사적인 경험과 혼란을 겪었는데 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도리어 느끼는 건 뭐냐면 막 그동안에 많이 떠들고 막 그 유명했던 진보 세력들이 도리어 지금 많이 위축되고 절망했어. 국민들은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 그리고 진보는 망했다. 어차피 가능성 없다. 이런 생각을 소위 아주 급진적인 진보 세력들이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도리어 내가 볼 때는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 착하고 순수하게 사회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그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 서서히. 이게 그 시대의 흐름인데요. 시대의 흐름인데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가 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때가 오잖아요. 그게 한 세대야. 그러니까 보통 25년에서 30년 주기로 움직여. 25년에서 30년을 참는 거야. 근데 25년, 30년 참아줬는데
나아지지 않으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큰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큰 흐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4.19 때도 그랬어. 1960년 4.19 때 그때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27년을 조용히 있었어. 그런데 87년에 들고 일어나서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들고 일어서기 이제 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시작했어. 망부님, 광주는 광역시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사람들이 그 25년을 참아준 거야. 25년을 참아줬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젠 못 참겠다, 야. 이건 진짜 아니다. 그 변화가 오고 있다고 봐. 예. 나는 그 변화가 이제 시작됐다고 봐. 그러면서 옛날에는 한 번에 확 들고 일어났잖아. 옛날에는 이제 4.19 혁명이나 4.19 혁명 청와대로 가가지고 청와대에서 이승만을 도피시킨 사건이야. 이승만이 밤에 헬기 타고 도망갔잖아. 이승만이 국민들이 그 경무대로 밀고 들어가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간 사건이야. 근데 87년 60항쟁은 청와대를 둘러싸거나 그러지 않았어. 그냥 도로에서 막 시위를 해갖고 결국 그 전두환의 포기를 받아낸 사건이야. 근데 지금은 내가 볼 때 더 지혜로운 방식인 것 같아. 그리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우리가 87년에 민주항쟁을 겪으면서 사실은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잘 몰랐어. 그러니까 독재 타도만 생각했지 민주주의의 과제를 몰랐던 거지. 민주주의란 말 자체를 내가 볼 때 이해하지 못했어. 국민들이 그 87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거야. 그리고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되게 어려웠어. 예. 우리 2년 전에 2012년에 그 경제 민주화가 화두가 돼야 된다 그랬더니 문재인 선거팀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타이틀로 안 걸었어. 근데 박근혜가 그걸 걸어버린 거야. 그걸 박근혜가 경제 민주화를 걸었어. 그래갖고 박근혜가 왠지 박근혜라면 더 잘할 것 같다. 문재인이 머뭇머뭇할 때 박근혜가 붙이니까 거기를 확 쏠아준 거야. 그래, 이 여자 할 것 같아. 왠지 카리스마 있잖아. 그래서 할 것 같아서 해준 거야. 그러면 경제 민주화하고 민주주의란 개념이,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변상욱 대기자의 기자 수첩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원전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변상욱 대기자의 말에서 되게 충격적인 표현을 들은 거야. 원전은 매우 민주적 에너지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원전은 매우 민주적 에너지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원전이 민주적 에너지야?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그 뜻이 뭐냐 그랬더니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적 에너지를. 원전이 민주적인 에너지인 이유는 원전에 사고가 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피할 수 없는 재앙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에너지래.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특징이, 여러분, 우리 국가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은 개념이야. 무슨 개념이냐? 평등이란 말 안 가르쳤어. 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우리는 자유라고 배웠잖아요. 기억나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자유라고 가르쳤어. 그죠? 그런데 그 자유라고, 우리는 자유, 그래서 독재와 자유대안, 북한 공산당과 맞서는 자본주의, 자유로운 자본주의 시장, 자유를 우리는 강조했어. 기억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회교과서에서도 어린 시절 그렇게 가르쳤어. 자유를 중심으로 가르쳤어. 그래서 신체의 자유, 무슨 자유 그런 얘기를 주로 가르쳤지 평등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어.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말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평등이란 말이래. 평등.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평등 이퀄 공산주의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나라를 주도했던 이 소위 정책을 만들었던 놈들이 뭔 생각을 했냐면 평등은 공산주의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라고 얘기할 때만 평등이 따라오는데 실제로는 자유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평등의 개념을 제대로 안 가르친 거야. 우리 어린 시절 잘 생각해봐. 어린 사회 시간에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평등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쳤어요? 별로 안 가르쳤어. 강조하지 않아요. 자유와 민주주의의 핵심 사상은 자유와 평등이다라고 얘기해. 그런데 핵심 내용은 평등이야. 그러니까 자유야. 주로 해설은 자유 중심으로 하지 평등이 포커스를 맞춰지지 않은 거야. 근데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평등이라는 거지.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뭐냐? 빈부격차를 줄여서 경제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게 경제민주화야. 어머! 그거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럼 박근혜가 공산주의 얘기했다는 거야?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빈부격차를 줄여서 경제적 평등을 추구해가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추구해가는 게 경제민주화예요. 이거 지금 잘 몰랐던 사람 많지? 그지? 지금 이 얘기를 보면서 지금 처음 들은 사람 많죠?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 잘 몰랐죠? 그 경제민주화가 그런 개념이야. 빈부격차를 줄여서 누구나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평등한 사회로 가자. 그게 경제민주화야. 그런데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야?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왜? 대재벌들이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청업체 피 빨아먹고 노동자의 피 빨아먹고 피를 쪽쪽 빨아서 지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몰락하잖아. 중산층이 몰락하고 노동자가 몰락하고 그게 지금의 모습이잖아.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건 결국은 뭐냐 하면 대기업의 부를 누구에게? 중산층과 노동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야. 그게 경제민주화야. 이해가 돼요? 이것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 요걸 또 이렇게 못 알아듣는, 이게 사실 아무나 알아듣는 건 아니야.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응?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할게. 다시 한번. 경제민주화라는 게 뭐냐? 빈부격차를 줄여서 다 같이 웬만큼 먹고 살게 만드는 게 경제민주화다. 그래서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거야. 실현하자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거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근데 그러면 이게 이건 공산주의 아니야? 아니라고. 유럽에서 왜 백분위 그 제도를 도입해서 사회를 분석하고 왜 로렌츠 곡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게 선진국이라고 왜 제시하는가? 그런 움직임이 뭘 얘기야? 그게 경제민주화야. 그게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사유재산을 전부 다 뺏어가지고 똑같이 나눠 갖자. 그거는 미친 새끼들이고 공산당 미친 새끼들이 그런 얘기하다가 결국 지네가 다 훔쳐온 거 드러나서 망한 거잖아. 그러면 지금 경제민주화 어떻게 하자는 거냐? 지금 재벌이 하청업체에서 쭉쭉 빨아서 지네는 재산이 그 20년 만에 몇백 배로 부자가 됐어. 20년 만에 재벌은 몇백 배 부자가 됐어. 근데 옛날 20년 전 중산층 몰락하고 20년 전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연봉이 높았던 노동자들 완전히 몰락하고 그래서 대부분 옛날엔 이랬던 재벌이 이렇게 부자가 됐어. 근데 원래는 이 정도 됐던 노동자와 중산층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진 거지. 사회적 불안이 심해지고 이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얘네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이들이 이제 더 이상 돈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뭘 만들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결국 사회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지. 경제민주화라는 게 뭐냐? 결국 이 차이를 줄여서 밑에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만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좀 줄여서 다 같이 먹고 사는 사회를 만들자. 요게 경제민주화예요.
그래야 먹고 산다는 걸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 거야. 옛날엔 몰랐어. 솔직히 노무현 때 경제민주화 얘기했을 때 빨갱이 소리를 했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이제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야. 노동자가 먹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그 소비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사장님 소리를 듣고 돈을 좀 벌어야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한 소비가 살아나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그 위에 무슨 좀 더 부자들이 먹고 살만하게 되는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혁명적 역량 강화가 젤로 필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국정원일 가능성이 크죠. 요런 얘기하면 뭐 혁명적 역량 강화 이런 애들 국정원일 가능성이 커. 국정원인지 아닌지 네 신분을 밝혀봐. 혁명적 역량 강화 너의 신분을 밝혀. 네가 국정원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나는 그래서요. 내가 이번에 아프리카 TV 수상식에 갔었잖아. 아프리카 방송 시상식에 가서 나는 참 큰 깨달음을 얻었어. 솔직히 나는 이제 그 맨 처음에 나도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왜 홍문종이 왜 온 거야? 작년에 그렇게 아프리카 방장들을 무슨 막 창녀 취급을 하면서 지랄 연병을 떨고 막 아프리카 사장을 불러다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린 새끼들이 왜 와서 인사질이냐고. 거기에도 너무 화가 났고 도대체 저런 공연을 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큰 깨달음을 주신 거야. 나는 이제까지 그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리고 기회의 땅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어. 그러나 공존에 대한 개념을 내가 그때까지 몰랐던 거야. 근데 내가 거기 그 자리에 가서 공존의 개념에 대해서 비로소 딱 깨달은 거야. 공존. 이제까지 우리는요. 이제까지 저 소위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하는 재벌 언론들이 펼친 가치관 내지는 사회 구도는 뭐냐? 죽을 때까지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잖아.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쟤네들이었어. 그래서 무조건 진보 세력의 씨를 말려라.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무조건 그 꼴통 새끼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되게 적대적 관계로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매우 적대적 관계로 가야 되는 것처럼 구도를 만들어 온 거야 그 새끼들이. 그래서 우리는 보수와 진보로 분열되고 남자와 여자로 분열되고 영남과 호남으로 분열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분열되고 노인층과 젊은 세대로 분열이 돼서 서로 막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져 갖고 서로 막 죽고 죽일 듯이 싸운 거야. 그리고 그들은 그걸 노린 거고. 왜? 0.01%가 99.99%를 지배하는 방식은 딱 하나 뭐밖에 없다. 0.01%가 99.99%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분열밖에 없어. 분열. 그래서 기어이 갈라내는 거야. 기어이 찢고 기어이 쪼개야. 그래서 난도질을 해놔야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네들은 아주 소수로 다수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야. 기가 막히죠. 이제 문제는 뭐냐? 그래서 결국 0.01%만 잘 먹고 잘 사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얘네들의 이 욕심이 끝이질 않아. 어느 정도 되면 멈춰야 되잖아. 어느 정도 되면 멈춰서 그래 이만하면 나는 충분하다. 그러니 나머지를 나누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0.01%가 서로 지들끼리 자존심 경쟁을 하는 거야. 누가 1등이냐. 무한 경쟁이지. 0.01%가 지들 안에서 또 무한 경쟁을 해. 0.0000001%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계속해서 착취를 하는 거야. 쪽쪽 빨아서 쓰지도 못하는 이젠 세지도 못하는 재산을 모으고 계속해서 부자가 되려고 해. 욕심은 눈덩이와 같아서 굴리면 굴릴수록 끝이 없는 거지. 그게 공멸로 간다라는 걸 모른 거야. 0.0001% 너 나중에 너 혼자 살아남으면 어쩌려고. 다 죽고 너 혼자 살아남아서 네가 화장실 청소하고
네가 저기 정화조에서 똥 뜰 거야? 어? 네가 농사도 짓고 네가 물건도 만들고 네가 화장실에서 그 똥 싼 다음에 정화조도 네가 푸고 0.000000001%가 혼자 살아남아서 네가 뭘 다 할 수 있냐고. 그걸 일찍이 그리스에서는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그 뭐라나 전설을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자기가 만지는 것이 전부 다 황금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계속 만드는 거 전부 다 황금이 됐잖아. 딸도 황금이 되고 음식도 황금이 되고. 그 끝없는 욕심이 불행을 낳는다는 걸 가르쳐 준 거라고.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날마다 더 큰 이익, 좀 더 갖고 싶어. 그래서 결국 거위의 배를 가르고 더 이상은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마라. 그게 자본주의에 보내는 경고였던 거야. 물질주의에게 보내는 경고. 욕심이 과하면 결국 너도 죽는다. 네 욕심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욕심을 버려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많은 인간들이 그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세대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데 나는 지금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봐. 예. 지금 그 때가 다가오고 있어. 그래서 이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중간층이 세월호 문제를 보면서 깨달은 거야.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 세월호 문제를 처리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침묵했지만 그 유가족들한테 온갖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 마치 동조하는 척 침묵했지만 이건 잘못됐다 라고 깨닫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꾼 거야. 마음을 바꿔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겠다라고 다짐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하나 앓으려고 그래. 그래서 망치부인의 그 재미없는 유튜브 방송을 그렇게 수천 명이 찾아보는 거야. 수천 명이 찾아보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막 외치고 채우려고 하고 막 팟캐스트들을 뒤늦게라도 찾아서 들으면서 무섭게 진화해 가고 있어. 내가 볼 땐. 사회주의를 강조한대. 그 스피커 10,000원이면 되는데 참 김 팀장아, 돈 수억 원 그냥 네 주머니에 챙기지 말고 저 무식한 새끼들한테 스피커 하나씩 지급해. 아이 진짜 김 팀장 그년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내가 누구라고 딱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 예. 내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 좌우지간.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 이 합리적 중도 세력,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 세력과 성숙한 진보 세력이 이제 정치권을 주도해야 되는 때가 왔어. 정치권을 주도해야 되는 때. 그래서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건 뭐냐? 유능한 보수, 그리고 통합된 진보. 유능한 보수와 통합된 진보를 요구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둘이 공존해야 돼요. 여러분 꼴보기 싫다고 새누리당을 다 없애. 그리고 강한 야당 혼자서 정치를 해. 일당 독재야. 뭐요? 새누리당 그 새끼들 완전히 개새끼들이다. 꼴통 새끼들이다. 다 죽여 없애라. 새누리당이 없애고 망치부인이 맨날 주장했던 강력한 통합야당이 혼자서 정치해. 일당 독재야. 마찬가지로 모든 야당 등신 새끼들 다 죽여라. 새누리당이 알아서 다 하겠다. 그거 일당 독재야. 그거 일당 독재라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혼자서 존재하는 거는 그거는 공산당 일당 독재하고 다르지 않아. 예. 다 알고 있어요. 뻥 까고 있네.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꺼져. 그러니까 우리는 공존해야 돼. 보수적인 성향의 합리적 보수 정당과 성숙한 진보 정당이 공존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성숙한 진보정당은 계속해서 발전 방향,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합리적인 보수정당은 부패하고 그 부도덕한 짓으로 스스로 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사회. 그러면서 지금처럼 무슨 뻑하면 빨갱이, 뻑하면 간첩, 증거도 없이, 더 이상 증거도 없는 북한파리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고. 증거 없는 북한파리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면 빨갱이다? 씨발, 북한이 민주주의자들이냐? 나는 이런 종북 새끼들이 제일 웃겨. 정확하게 종박이죠. 이 종박 새끼들은요, 증거도 없이 민주주의를 외치면 빨갱이라고 외쳐. 야, 이 종박 새끼들아, 니네가 종북이야. 민주주의를 외치는 게 왜 종북이야? 북한이 민주주의야? 이 새끼들은 북한이 이상향인가 봐.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하자고, 독재 정치하지 말라고 박근혜를 비판하면 그게 왜 종북이야? 북한이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냐, 이 등신 새끼들아? 천하에 찢어 죽일 새끼들아. 이 간첩 새끼들. 너네 북한이지? 너 김정은 꼬봉들이지? 이 시벌놈들이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하자 그러면 종북 세력이래. 와, 나 그러니까 니네가 김정일 보고 참인간이라 그러고 김일성처럼 위대한 지도자라는 거 아니야, 니네들이. 진짜 종북 새끼들, 이거 진짜. 쥐들이 종북이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면 종북이래. 북한이 민주주의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 민주사회야? 나 이 미친 새끼들 진짜. 이 새끼들 대가리에 똥만 딱 차가지고. 민주주의를 외치면 종북 세력으로 보이는 거 니네가 종박사상이라서 그래. 박근혜 종년 종놈들아, 니네가 종박사상이라 그래. 박근혜가 신으로 보이니까 그러는 거야. 정신들 차려. 아니,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왜 종북이냐? 씨발 것도 진짜. 나 진짜. 이 새끼들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전 세계에서 잠수함 기술이 제일 발달했다며. 이 새끼들의 주장대로라면 북한군은 못하는 게 없어. 인터넷이 다운됐는데 중국 선양을 통해서 한국 원전을 막 해킹하고 그래. 신이야. 북한의 인터넷이 다운됐다며. 아니, 말을 하려면 좀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북한 전체의 인터넷이 다운됐대. 근데 중국 선양에서 우리나라 원전을 공격했다는 거야. 나 진짜. 북한 전체는 인터넷이 다운돼도 막 해킹은 가능한 나라냐? 뭐 사이버 테러에 있어서 북한이 최강이야. 인터넷이 다운돼도 해킹된 애들. 와. 내가 볼 때 이거는 얘네들에게 신앙은 북한이야. 북한이 신앙이야. 막 초능력, 염력으로 막 인터넷을 작동시키는 거야? 와. 그지? 중국 선양 IP. 지랄들 한다. 선양에 우리 국정원도가 있다며. 1월 달에 밝혀진 그 유우성 간첩 사건 증거 조작한 게 그게 국정원 직원이 선양에서 저 공작한 거 아니야. 선양에서 저기 IP로 원전 해킹했다 그러면 옛날에는 북한이 그랬다라고 단정할 수 있었겠지. 아니 여러분, 그죠? 지금 뭐 북한 원전, 우리나라의 원전이 해킹됐다고 뉴스 계속 나왔잖아. 그지? 근데 같은 기간에 북한의 인터넷이 다운된 건 알지? 북한의 인터넷이 전체적으로 다운된 건 알죠? 그러면서 뭐 IP가 선양이다. 이 선양이 뭐 북한 간첩들이 많이 움직인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 뉴스 좀 찾아봐봐. 뉴스 갖고 와봐.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 선양에서 그 중국 문서 조작했다가 걸렸잖아. 선양이면 전부 다 북한 사람만 살고 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화내. 왜냐면 그 중국 공안들이 선양에 상주한다고.
요즘 북풍몰이 너무 심한데 이거 왜 그러죠? 이제까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이 살아남은 방법이 북한팔이잖아. 북한에 대한 공포를 팔아서 그 민주주의자들을 탄압하는 거. 그게 일관된 방식이에요. 독재가 심할수록 북한을 무서운 적으로 만들어. 아니,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앞뒤가. 북한이 인터넷이 다운됐는데 어떻게 선양에서 해킹을 하냐고, 선양을 통해. 어? 중국 선양이 북한 거야? 나는 그 IP가 선양이라는 얘기를 보면서, 야, 어떤 해커가 자기 IP로 해킹하냐? 내가 궁금해서 그래. 요즘 해커들은 자기 IP로 해킹하냐? 어? 내가 잘 모르지만 보통 해커들은 프록시를 여러 번 변경해서 출발지를 모르게 하는 게 해킹이라고 난 알고 있어. 아니, 이명박 때부터 뻑하면 북한이 그랬다는 건데 내가 그때부터 계속 외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이 해마다 이게 북한에서 그랬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북한이 중국에서 빌려 쓰는 인터넷 회선이기 때문에, 인터넷 IP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랬다는 거야. 그 작년에 해킹했던 그 IP라는 거야. 내가 그때 이명박 때도 물어봤어. 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해커가 작년에 썼던 IP로 올해 또 해킹을 했다는 거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정부는 작년에 해킹에 썼던 그 IP를 알면서 그 IP를 막지도 못하고 범인을 잡지도 못하고 똑같은 IP를 해마다 해킹을 하는데 맨날 당하고 있는 거냐? 난 정말 궁금해. 아무리 노인들이 인터넷을 몰라도 그렇지, 보통 해킹이라는 게 인터넷 IP를 막 돌려요. 막 수백 군데로 돌려가지고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게 해서 공격을 해 들어와. 그 다음에 해커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밝혀. 추적은 안 되지만 자기를 밝혀. 그게 해커의 자존심이야. 근데 핵을 원전을 반대하는 그룹? 그거 무슨 그룹인데? 보통 그렇게 자기를 뭐 하는 존재라고 할 거면 거기에 대한 일단 사인을 먼저 보내. 그리고 난 다음에 프록시를 막 변경을 해서 어디서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게 해킹이야. 어느 IP에서 나온지 알면 그 IP 차단하면 되니까. 또 끊어버리면 되잖아. 아니,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인터넷을 몰라도 그렇지, 선양 IP. 아니, 도대체 북한 애들은 7년째 한 IP로 해킹을 하냐? 어? 북한의 해커들은 그 7년째 한 IP로 해킹을 하는데 그걸 7년째 못 잡고 7년째 당하고 있는 거냐? 나 이거 진짜. 지금 그걸 믿으라는 거야? 아니, 요즘에 어떤 해커가 자기네 집에서 해킹을 해? 어? 자기 IP를 해킹하는 해커가 어딨어? 얘네들 말대로라면 북한은 신이야. 내가 볼 때 얘네들은 뭐라 그러나, 종북이면 북한을 따르는 거잖아. 신북 세력이야. 신북 세력. 북한을 신앙시하는 세력. 북한은 신 그 자체야. 북한의 인터넷이 다운이 돼도 중국의 선양 IP 하나를 가지고 뭐 어디 프록시 변경도 안 하고 거기서 그냥 나만의 원전을 그냥 해킹해버리는. 근데 그거를 막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아니, 이런 발표를 하면 신북 지 얼굴에 똥칠하는 거 아닌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걸 잘 모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통하려고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친해. 왜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막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데, 보면 우리 시청자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친해. 알아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됐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손자들을 시켜서 문자도 보내고 손자들을 시켜서 망치부인 방송도 보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생긴 다음에 세대 간의 결합이 더 강화된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처럼 종북거리는 종편만 볼 거란 생각을 하지 마. 종편 북한 찬양 세력 그게 종북이야. 종편 북한 찬양 세력이 종북 세력인데 니들 말만 들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네 엄마가 망치 부인이야? 아휴 모자란 놈. 근거 있는 소리예요 이거. 근데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 할머니들이 손자를 통해서 문자를 많이 보내. 그 손자를 통해서 할머니들이 문자를 보내고 손자한테 이거 저기 망치 부인 어플 깔아달라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할아버지는 그 아프리카가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내 방송에 한동안 안 나왔어. 몇 달 전에. 그 몇 달 전에 안 나왔는데 그 안 나온 것 때문에 너무나 이제 당황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자기 자녀들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그 나가갖고 중고생들한테 이거 새로 깔아달라 그랬대. 어플을 저기 삭제하고 다시 까는 법을 몰라갖고 그 할아버지가 중고등학생, 아무나 지나가는 중고등학생한테 아프리카를 나는 꼭 봐야 된다고. 너 학생 아프리카 알아? 그것 좀 다시 깔아달라고. 그래서 진짜 길에서 중고등학생한테 깔아달라 그래갖고 망치 부인을 봤다고. 그렇게 나한테 소식을 전해 오셨어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 세력으로 갈등, 그렇게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그들의 분열 정책이 내가 볼 때는 이미 너무 많이 드러났어. 많은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니네들의 분열 책동이 난 안 통한다고 봐.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시하지 마. 이제까지 모른 척 한 거야. 속는 척 해주셨던 거야. 근데 너네가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의 뒤통수를 유병언으로 쳤어. 유병언 시신을 본 할머니 할아버지들 빡이 딱 열리신 거야. 빡이 도르신 거야. 이 새끼들이 진짜 2번은 속지만 3번을 또. 너넨 유병언을 너무 많이 팔았어. 유병언을 너무 많이 팔아갖고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야. 내가 볼 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세월호가 세상을, 우리나라를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해지고 있어. 매우 지혜롭게. 그러면서 소위 이제 이명박 박근혜가 막 그 잡아들이고, 그리고 막 그 공개적으로 막 겁을 주고, 그리고 막 고소하고 그랬잖아. 그게 난 문제였던 것 같아. 왜 문제냐? 그래서 사람들이 숨어들기 시작했어. 조용히, 눈에 안 보이게. 겉으로 탄압을 하면, 드러내놓고 탄압을 하면 위축될 줄 알잖아. 그런데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던 시절에도 조선 사람들이 밀란을 얼마나 많이 일으켰는지 알아? 인터넷도 없고 그 신문도 없던 조선시대, 고려시대 얼마나 밀란을 많이 일으켰는지 알아? 드러내놓고 몇 사람을 주지르면 그 위축이 돼갖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지나치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숨어들어 버려. 너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단계로 숨어버린다고. 그리고 무섭게 변화되고 있어. 그 무섭게 변화되고 있는 걸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시대의 방식으로 탄압하고 억압하려고 그러면 니들의 결말이 멀지 않았어. 내 걱정은 그 뒤야. 얘네들의 결말은 다가오고 있는데 야당의 문제야. 지금 야당이 그 결말이 얘네들이 망해도 그 뒤에 복구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야당에 내나 그 인물. 옛날에 그 뭐 96년에 국회에 들어왔던 애들이 지금까지 있어. 96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에 있던 애들이 내나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설치고 있는 거야. 내가 뭐라 했어요? 3선 이상은 뽑아주지 말자. 국회의원 아무리 잘해도 3선 이상 뽑아주지 말고 선출직에 65세 이상 뽑아주지 말자. 당을 떠나서 도리어 새누리당은 65세 후보 없어. 거의 없어.
65세 이상 후보가 거의 없어.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더 노후해. 민주당의 그 의원들이 더 노후해. 늙었어, 더. 나는 우리나라 정치개혁에 딱 두 가지가 있으면 된다고 봐. 3선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뽑아주면 안 된다. 왜냐? 세 번째까지 우리 신랑이 구의원 3번 해봤어. 그리고 지금 시의원 2번째인데 세 번째까지는 열심히 해. 근데 네 번째부터는 매너리즘이야. 열심히 안 해. 습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 어떤 의원이든 아무리 잘해도 3번까지만 뽑아줘야 돼. 같은 자리에. 3번 했으면 물러나라. 그래야 돼. 그래야 물갈이가 돼. 국회의원 3번 했으면 물갈이가 돼야 되고 또 65세 이상은 뽑아주지 말아야 돼. 이게 우리가 공천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해도 지네들끼리 표 나눠 먹고 공천 주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65세 이상은 선출직에 나와도 뽑아주지 말아야 돼. 3선 이상 뽑아주지 말아야 되고 65세 이상 뽑아주지 말아야 돼. 그래야 정치권이 계속해서 새로운 물로 물갈이가 되는 거야. 아니 구청장은 3선 제한이 있어. 그런데 왜 국회의원은 제한이 없니? 왜 선수 제한이 없는 거야? 경험? 지랄들을 한다. 그 경험으로 뭐 했는데? 선수 높은 의원들이 뭐 했는데? 나이 많은 의원들이 경험으로 당을 이끌어? 뭘 했는데? 제일 먼저 종편 예능에 나간 거 말고 뭘 했는데? 자, 그래서요. 65세 이상은 만 65세 이상 선출직 출마 금지. 3선 이상 출마 금지. 근데 출마 금지를 법을 안 만들어. 예. 지네들은 그 법을 안 만들어. 지네들 좋으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찍어주는 거야. 야당 합쳐라 해도 안 합치잖아. 그지? 야당 합쳐라 해도 안 합쳐. 그러면 국민들이 선택하는 기준을 골라야 돼. 고르는 법. 정치인 고르는 법. 일단 3선 이상이면 그러니까 3번까지는 찍어줘. 4번째 이상이면 안 찍어줘. 또 65세 이상이면 제껴. 그러니까 나는 야당 지지자야. 그런데 내가 야당 지지자인데 그 야당의 후보도 여러 명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준 3번까지 당선됐는데 4번째 또 나왔다. 안 찍어. 걔 안 찍는 거야. 걔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 가장 지지율이 높은 애를 찍는 거야. 우리 동네 뭐 국회의원 후보가 나왔어. 근데 65세 이상인 사람이 후보로 나왔어. 그러면 걔를 제껴. 그 후보 제끼고 나머지 야당 후보 중에 가장 당선 지지율이 높은 당선 가능성이 그 다음으로 큰 애를 찍는 거야. 그래야 그러다 새누리 되면요. 안 그래도 새누리 되잖아. 모든 국민이 알아서 65세 이상 안 찍고 모든 국민이 알아서 3선 이상 안 찍으면 솔직히 3선 이상이나 65세 이상은요. 새누리당이랑 안 틀려. 다르지 않다고. 왜 이래? 기억 안 나? 지금 민주당이 왜 저 모양인데 65세 이상의 의원들이랑 3선 이상 의원들이 말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 초선 의원들 열심히 하는데 입 다물으라고 그러고 국정조사에서 빠지라고 그러고 너무 튄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 당이 저 모양이 된 거야. 그래 4선 이상으로 하자. 4선 이상 의원 떨어뜨리고 65세 이상 떨어뜨리는 게 나아. 괜히 야당표를 가져봤자 새누리당을 똑같은데 뭐하러 그걸 야당이라고 붙여. 내가 주장하는 게 그거야. 그래야 정치개혁이 돼. 여당은요. 지금 새누리당은 60세 이상 의원 별로 많지 않아. 쟤네는 2012년에 싹 물갈이 해가지고 대부분이 40, 50대야. 그죠? 여당은 대부분이 40, 50대야. 경상도 몇 군데 빼놓고. 그런데 야당은 대부분이 50대 후반이야.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야. 그러니까 지는 거야. 그래서 진다고. 그러니 4번째 출마부터는 4번째 똑같은 일 하겠다 그러면 걔는 뽑아주면 안 돼.
4번째 이상부터는 찍어주면 안 된다고. 3번까지는 찍어주되 4번째부터는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돼. 그래야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야. 새로운 정치가 그렇게 입문하는 거야. 그걸 원칙으로 정해야 돼. 우리가 투표의 원칙으로 정해야 돼. 원래는 이걸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잖아. 지네들이 계속 해먹으려고 안 만들잖아. 그러니 우리가 그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그 정책은 누가 하나? 젊은 사람도 노인들을 위한 정책 충분히 할 수 있어. 부모가 나이 들었고 부모님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젊은 의원들 많아. 응? 그러니 우리의 원칙 65세 이상은 안 뽑아준다. 4선부터 안 뽑아준다. 그렇게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그게 우리가 투표하는 방법이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야당 개혁 죽어도 안 돼. 그리고 무엇보다 4선 이상 안 되고 65세 이상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준 2번째는 뭐야? 그러니까 3번째 당선 가능성이야. 당선 가능성. 당선 가능한 야당을 찍는 거. 나는 그게 우리 국민들이 똘똘하게 투표하는 방법이라고 봐. 물론 야권 지지자인 경우 새누리당을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야권 지지자인 경우 3선 이상 제끼고 65세 이상 제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4선 이상 제끼고 65세 이상 제끼고 당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투표하면 표가 분산되지 않는다라고 봐 나는. 뭐요? 표가 분산되지 않아. 그 야당들은 자기네들의 이권 때문에 절대 안 합쳐. 그럼 우리가 후보를 뽑는 기준을 표가 분산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제 생각이 지금 잘못된 건가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엄지손가락. 예. 맞는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 엄지손가락. 우리가 스스로 야당이 합쳐지질 않으니 야당 후보가 분열됐을 때 선택의 기준 3번까지는 봐주는데 4번째부터 안 찍고 제끼고 65세 이상 제끼고 가장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에게로 표를 준다면 표가 분산되질 않잖아. 그죠? 죽어도 안 합칠 때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온 국민이 그렇게,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투표하면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동안에 그냥 이미지, 막 언론에서 띄워주는 이미지 그런 거 보고 찍었잖아. 언론에서는요 반드시 제3 후보를 띄워요. 새누리에게 가장 유리하려면 2등은 철저히 무시해. 절대 새누리당 후보도 홍보 안 해. 새누리당 후보랑 2등 후보는 안 띄워주고 3등 후보를 띄워.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이 1등, 2등 할 때 정주영 띄우기. 그래서 김대중 표 분산시키기. 그 다음에 문국현 정가는 이명박, 정동영 있을 때 1등, 2등이었잖아. 문국현 띄우기. 그 다음에 그때 이회창 노무현 할 때 정몽준 띄우기. 그게 제3 후보 띄우는 방법이야. 언론은 무조건 제3 후보를 띄워. 이번에도 박근혜 문재인인데 안철수 띄우기. 어딜 가나 안철수 얘기했잖아. 정주영, 정몽준, 문국현, 안철수 이런 애들이 제3 후보야. 언론에서 띄워진 후보. 지금은 반기문이죠. 지금은 반기문 띄우고 있잖아. 안철수로 안 되게 생기니까 이제 반기문 띄우고 있잖아. 반기문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북한 인권은 맨날 그랬어. 내가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내가 뉴욕 갔을 때 좀 불러서 한마디 하려다가 내가 바빠갖고 그냥 갔는데 뉴욕이 너무 짧아가지고. 근데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북한 인권 상황은 해마다 똑같았어. 그렇잖아. 북한 언제나 그 지경이었어. 근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맨날 선언문을 발표해. 그런데 7년 전에 비해서 7년 만에 현저하게 떨어진 남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하냐? 남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해? 거기다가 이 반기문이 사무총장 하는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 에볼라 바이러스,
그 다음에 무슨 저기 AI 기억나요? 전 세계가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분란과 분쟁에 그 다음에 막 테러가 지금 막 난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인권 침해가 막 인종차별이 다시 강화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도 아니야. 온 세계가 그래서 옛날에는 유엔 사무총장이요 교황보다 인기 있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반기문 총장에 대한 관심이 없어. 세계 평화를 수호해야 될 사무총장이 이라크 파병하라고 왔다 갔다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이 유엔 사무총장 알기를 껌딱지 보듯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그냥 반기문 무능력 그 자체야. 자, 좌우지간 이렇게 언론이 거기다 반기문은 자기 대통령 할 마음 없다고 계속 그래. 그런데 누가 언론이 계속해서 반기문을 띄우는 거야. 이유가 뭘까? 언론이 계속 반기문을 띄우면 사람들이 진짜 반기문이 나오나? 지네들이 볼 때는 반기문을 계속 띄우면 그 뭐 야권에 있는 다른 후보들 야권에서 진짜 당선 가능하고 출마 가능한 후보들에 대한 관심을 반기문으로 돌리려는 거야. 제3후보론. 그렇게 만들었던 게 정주영, 정몽준, 문국현, 안철수. 유일하게 그 구도를 이겨낸 게 노무현이야. 김대중 때는 이인재가 이회창표를 갈라먹어줬지. 그런데 똑같은 구조 속에서 정말 그 제3후보를 띄워내는 정몽준을 띄워내는 그들의 구도에 맞짱 떠갖고 이겨낸 게 노무현이야. 노무현 하나밖에 승리의 경험이 없어. 근데 걔네들이 노무현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거지. 자기네 건데 노무현이 가져갔다고. 김대중 때는 지네가 나라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김대중한테 한번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노무현은 상상하지 않았던 거야. 절대 허락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런데 노무현이 됐어. 그래서 지금까지 노무현을 짓밟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좌우지간 우리 국민을 또다시 제3후보 띄워서 또다시 제3정당 띄우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 통진당이 사라졌어. 그런데 모든 언론이 어느 특정 정당을 만들어지지도 않은 특정 정당을 띄우고 있어. 와, 뭔가 감이 오지. 제3정당 제3후보 띄우기. 누구를 위해서? 1등을 위해서. 1등표는 갈라지지 않으니 야권표만 가르면 되거든. 35%가 있으니 나머지 65%만 가르면 돼. 그러니까 제3후보 띄우기, 제3정당 띄우기. 2012년 기억 안 나요? 여러분 2012년에 인터넷에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똑같다. 통진당 기억나죠? 인터넷에 대부분의 그 인터넷 글 쓰는 사람들은 다 통진당 지지자들이었어. 그래서 나는 통진당이 뭐 한 30석 차지한 줄 알았다. 기억나요? 2012년? 2012년 국회의원 총선 때 통진당 대세론. 그래서 난 통진당이 적어도 그때 나간 게 33후보였던가? 통진당 전체 지역 후보로 나간 게 30명 정도 나갔어. 적어도 25석을 차지할 줄 알았다. 택도 없었죠. 그게 뭐냐? 결국 인터넷에서 통진당 노래 부르고 문국현 노래, 난 문국현 22% 나올 줄 알았어. 5.6%. 제3후보 띄우는 새끼들이 있다니까. 지금 반기문 노래 부르는 애들 진짜 반기문 찍을 줄 알아? 뻥 까는 거야, 뻥. 다른 야당 후보 죽이려고, 야당 후보표 무마시키려고 지금 뻥 까는 중이야. 얘네들이 요즘에 애쓰고 있는 건 뭐냐? 박원순으로는 안 되지 않겠냐? 문재인 박원순으로는 안 된다. 제3의 후보가 필요하다. 반기문 어떠냐? 안철수 팔듯이. 자, 그리고 옛날에는 안철수 지지하는 안철수는 솔직히 주식쟁이들이 띄운 거지.
주식하는 사람들이 안철수 띄웠지. 그거 몰라? 부산대 강연 사건? 안철수 부산대 갔을 때 몇천 명이 몰려가지고 막 강당에 못 들어갔었잖아. 두 번째 갔을 때 앞자리도 안 찼잖아. 뭐 그 공지가 안 돼서 그런다. 그거 개뻥이었어. 트위터로 공지하고 공지 다 했는데 부산대에서 강연에 500명도 안 간 거야. 결국 안철수 주식하는 인간들이, 관련주 주식하는 인간들이 띄웠던 거지. 부산대 강연 1, 2차 그거 검색해봐봐. 검색해보면 부산대에서 2012년 봄에 그 강의할 때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강당에 못 들어갔어. 그래서 문제가 됐었다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막판에 자기 새몰이 하려고 부산대 강연을 또 간 거야. 문재인한테 양보하기, 자기 후보 사퇴하기 전에 부산대에 또 가서 자기의 새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500명도 안 모였어 그때. 그래서 부산대 갔다 와서 얼마 안 돼갖고 포기한 거 아니야. 증거 사진들이 남아있어. 증거 사진들이.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고 변명했지만 그거 홍보 때문 아니야. 그건 안철수가 나쁜 게 아니라 언론이 안철수를 그렇게 띄우고 만든 거야. 안철수 책 그렇게 많이 팔렸다더니 주변에서 본 사람은 많지 않아. 그리고 본 몇 명 안 된 사람이 남들 해놓은 말 짜집기 한 거라고. 내용이 새로운 거 하나도 없고 구체적인 거 하나도 없고 이제까지 다른 사람이 했던 좋은 말 짜집기 해놓은 책인데 이 책이 왜 팔렸는지 모르겠다. 근데 읽은 사람들은 주로 빌려 읽은 사람들이야. 사서 읽은 사람들 많이 못 봤어. 대부분 빌려서 읽었는데 빌려서 읽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책이 왜 그렇게 많이 팔렸는지 모르겠다. 결국 그것도요. 책이 몇만 권이 팔린다고 그때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었어. 7월 달에. 기억 안 나? 그때 안철수 책 나오자마자 초당 몇천 권이 팔린다고 그러면서 언론에서 지랄 연병을 했잖아. 아니 누구 책이든지 나왔는데 초당 몇 권씩 팔린다고 실시간으로 권수 홍보해주면 안 팔릴 책이 어딨냐? 안 그래? 모든 언론에서 안철수 책이 몇 권 팔린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팔릴 책이 어딨어? 그렇게 모든 언론이 나서서 이 책이 몇 초당 몇 권이 팔리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팔릴 책이 어딨냐고. 결국은 안철수는 철저히 언론이 만들어낸 거품이었어. 그 뒤에 안철수가 민주당에 들어와서 한 행동을 봐봐. 세월호 과정에서 안철수가 한 행동을 봐봐. 그 세월호라는 그 상황에서 치른 지방선거 안철수 말아먹는 꼬라지 봐봐. 정치의 지읒자도 모르는데 당대표 하면서 공천은 당원들에게 줘야 된다면서 전략 공천하고 그래서 말아먹고. 자, 그래서요. 국민들이 똘똘해져야 되는 거야. 안철수가 무슨 죄가 있겠어. 모르는 거 말게. 안철수는 그냥 무식했을 뿐이야. 아무것도 정치를 몰랐을 뿐이야. 정치를 모르면 정치를 하면 안 돼. 정치를 모르면 정치하면 안 돼. 그러면 안철수를 그렇게 띄운 게 누구야? 언론이야. 언론이 그렇게 띄운 거야. 지금 또 언론이 반기문을 띄워? 언론이 또 제3정당을 띄워? 계속해서 언론은 제3정당 그리고 네티즌인 척하면서 계속해서 제3후보 띄우고 제3정당 띄우고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그런 새끼들이 있어. 자, 원래 이 원전 문제가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막 좋다고 주장했던 게 그게 이제 주로 미국과 프랑스였어. 미국과 프랑스가 원전을 되게 강조했고 원전 중심의 전력 생산 구조를 추진했어. 여기에 반대했던 게 독일이야.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 20년 동안 원전에 대한 논쟁을 한 거야. 그래서 프랑스는 그래도 가장 값싸게
이 원전을 전력 생산할 수 있는 게 원전이다 이러면서 원전 중심의 정책을 폈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75%가 원전에서 생산돼요. 중요한 얘기야. 잘 들어.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75%가 원전에서 생산이 돼. 그리고 그 전력을 다른 나라에 팔아. 이탈리아가 프랑스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서 쓰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 그래서 이탈리아는 가로등이 별로 없어. 이탈리아는 가로등이 별로 없어. 뭐 루미나리에 이런 거 별로 치장하지 않아요. 침침해. 거리가 침침해.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원전을 만들자라는 국민투표를 붙였대. 부결됐어. 왜? 원전을 만들면 전기요금이 싸질지 모르지만 그 원전으로 인한 그 피해, 막대한 피해를 누가 질 거냐?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암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원전이 이탈리아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도 프랑스는 계속해서 원전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도 최종 합의를 봤어. 지금 원전 중심 정책을 포기한다. 그래서 2025년까지 지금부터 10년 동안 전력 생산의 25%를 원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체 에너지로 바꾼다. 그렇게 지금 프랑스가 합의를 봤대. 굉장한 변화야. 그러니까 프랑스가 75%를 전력 생산을 원전으로 하던 나라에서 50%까지를 일단 낮추는 거야. 그 뒤에 더 낮추겠다. 10년 동안 25%의 전력을 대체하겠다. 그게 프랑스에서 이번에 내린 결론이고, 이미 독일은 벌써 후쿠시마 이전부터 탈원전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독일을 가봤잖아, 작년에. 독일에는 밭에 그 태양광 집광판이 우리나라 인삼밭처럼 빼곡하게 들어있어. 빼곡하게 그냥 들판에 그 집광판이 돼 있어. 그리고 남쪽을 향한 모든 건물 지붕은 전부 다 집광판이야. 그래서 독일은 그 다음에 집광판이 딱 끝나는 지점에서 풍력 에너지가 돌아가. 풍력 발전소가 돌아가. 그래가지고 언젠가 그 독일에서 이상 강풍이 분 거야. 이상 강풍이 불었을 때 풍력 발전소에서 전력이 과생산된 거야. 그래서 이웃 나라에 팔았대. 독일이 보니까 산지가 없어. 다 들판이야. 들판이 바람이 많잖아. 허허벌판은 바람이 많아. 그러니까 풍력 발전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태양광 발전이랑 풍력 발전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해서 풍력이랑 태양광으로 독일은 19%를 생산한대요. 태양광 풍력으로 19%를 생산한대. 전력을. 그게 몇 년 전 얘기야. 지금은 더 늘었겠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자력 없으면 안 된다. 이명박이 그때 원전 없으면 안 된다고 전기 블랙아웃이라 그러면서 막 순환 정전까지 시키고 지랄을 했잖아요. 그게 다 쇼였잖아. 그때 멀쩡한 화력발전소 몇 개 중단시키고 쇼한 거야, 그거. 전력 없다고. 왜? 원전 더 지으려고. 그 송전탑 공사하고 원전 더 지으려고 그때 쇼한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 양은 몇 프로? 우리나라 전체 수요양 중에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몇 프로? 방송 중입니다. 예.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이요. 23%에서 25%예요. 30%도 안 돼. 23에서 25%. 이거 다 신문 기사로 나왔던 거야. 팩트 있음? 팩트 있어. 이거 다 신문 기사로 나왔던 거야. 너만 몰랐던 이야기. 아이유가 불렀어요. 너만 몰랐던 이야기. 이거 신문 기사로 다 나온 내용이에요. 내가 신문 기사에 안 나온 얘기하면 잡아갔잖아 벌써. 쓰레기녀나? 아니 왜 박근혜한테 할 욕을 왜 여기 와서?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 원전에서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 중에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가요
25%밖에 안 돼요. 많이 잡아야 27%? 그러니까 75% 이상을 75%를 주로 뭘로? 화력발전으로. 서울 수도권에도 우리 동네도요. 지금 쓰레기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그게 쓰레기를 연료로 태워서 그걸로 여기 이 지역에 난방을 공급해. 그런 발전소, 화력발전소. 그래서 주로 석유, 석탄, 가스 이런 화력발전소가 도시별로 많아. 그리고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전체의 25%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체 전력 중에 우리 국민들더러 전기 아껴 쓰라 그랬잖아. 전기를 너무 펑펑 쓴다고. 근데 전체 생산되는 100% 전기 중에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전기는 몇 프로?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전기가 몇 프로? 15%가 안 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에 일반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전력이 15%가 안 돼. 나머지 85%가 산업용이야. 그래서 발전 아니 정유회사, 철강회사 이런 데에서 그 전기를 쓰는 거야. 52%의 전력을 정유회사하고 철강회사에서 거의 다 쓰는 거야. 그러면 정유회사하고 철강회사에서 전력을 52%를 쓰고 있어. 그럼 우리 국민한테 기름하고 철강 싸게 파나? 그 전기를 다 잡아먹고 쓴 다음에 전량 수출해. 96% 이상을 수출해. 그러면서 걔네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누진세를 내면서 조금만 써도 20만 원 전기요금을 내면서 쓰고 있는데 걔네들은 전기요금 할인도 받아. 걔네들은 전기요금 할인도 받아. 그 다음에 30%가량이 어디서 쓰는 거냐? 일반 건물, 빌딩, 상업용 건물에서 쓰는 거 일반 가정용보다 엄청 싸. 엄청 싸.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전력난이 심하다. 그러면서 문 열어놓고 에어컨 튼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 그게 상업용 건물에 전기요금이 싸서 많이 쓴다고 욕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전력의 절반 이상은 우리 국민이 만져보지도 못하는 정유회사하고 철강회사에서 쓰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 걔네들한테만 52%의 전기를 소모하는 정유회사하고 철강회사한테 제값으로 전기를 팔잖아요. 우리 15%의 국민은 공짜로 전기 쓸 수 있어. 정유회사, 철강회사한테 제값으로 할인해주지 않고 전기요금을 내라 그러면 우리 일반 국민은 공짜로 전기 쓸 수 있다고. 이게 대한민국이야. 우리 국민들은 그지 같은 개딱지만한 집 있고 썩은 중고차 갖고 있는데 그거 다 재산이라고 건강보험료에 포함돼. 그런데 이건희는 이름도 모를 외제차 끌고 다니잖아. 온 가족이. 외제차 몇 대를 번갈아서 몇 대씩 번갈아서 타고 있잖아. 재산이 26조 원이라며. 그런데 걔네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얼마? 200 몇십만 원. 230만 원? 218만 원?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으로 책정된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22만 원이야. 근데 재산이 26조 원인 그리고 1년에 주식 배당금만 1,100억을 받는 이건희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230만 원이 안 돼. 말이 되냐고. 부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상한선이 있대. 정말 씨발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거 모르고 살아왔잖아. 모르고 살아서 우리 등쳐먹고 재벌들의 왕국이 된 거야. 지들은 귀족처럼 살잖아. 많은 드라마에서 재벌의 2세를 만나 가난한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드라마를 해요? 개뻥이죠. 시간대와 다르고 움직이는 공간이 달라서 만날 기회가 없어. 재벌의 자식하고 일반인이 만날 기회는 하늘의 별 따기. 아니 하늘에서 별은 따도 재벌의 자식을 만날 기회는 없어. 클럽에서 만나? 뻥 까고 있네. 길에서 만나? 뻥 까고 있네.
만날 기회가 없어. 그들이 만들어낸 재벌을 미화하고 재벌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만들어낸 드라마로 그들은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거야. 재벌에게 순종하도록. 백마탄 왕자? 백마를 볼 일은 있어도 왕자 볼 일은 없어. 어? 뽕하는 왕자를 보기는 좀 쉽지만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연말 특집으로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얘기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내가 오늘부터 앞으로 3일 동안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그다음에 다음 3일 동안은 그동안에 우리가 망치부인이 8년 동안 쭉 해왔던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얘기 많이 못해왔던 이야기들을 다루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그 날마다 그 뉴스를 들으러 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뉴스들의 배경, 내가 북한이란다. 미국에 가가지고 이번에 강연을 했잖아. 그 강연을 할 때 그때 그 많은 미국인들이 그러는 거야. 미국 사람들이 나한테 세월호 강연해달라 그랬어. 근데 내가 세월호에 대한 얘기는 200일 기념, 200일 기념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있잖아. 그걸 그냥 틀어줬어요. 그냥 틀어주고 도대체 세월호가 왜 벌어졌는지 그 배경을 설명한 거야. 그리고 미국의 한인사회가 김대중 노무현에 대해서 7년 동안 노무현 때부터니까 12년 동안 노무현이 나쁜 놈이라는 얘기를 듣고 지내서 김대중 노무현이 정말 무능하고 나쁜 줄 알아. 그래서 내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가서 강연했던 내용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 못했던 내용들을 알게 됐다. 몰랐던 거 알게 됐다. 예. 200일 기념이라는 말이 왜? 200일 기념이라는 말이 왜?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말인데.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말이 그게 욕으로 들려? 기념이라는 말이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말이야. 기쁘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말이라고. 기념이라는 말이 그 축하한다는 표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몇 주년이라고 그러잖아. 몇 주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말이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뜻 아니야? 기억하고 기뻐한다고 할 때만 기념이라는 말을 써요? 아니 한국전쟁 기념관 그렇게 얘기 안 해? 한국전쟁 기념관이라고 안 해? 전쟁 기념관 전쟁을 기뻐하는 거야? 전쟁 기념관이라고 안 해? 아니 전쟁을 막 기뻐하는 거야? 전쟁 기념관은? 이명박이가 북한에 이게 북한 탓이라고 그러면서 천안함은 북한 탓이라고 발표한 게 전쟁 기념관 아니었어? 맞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러면 전쟁 기념관은 전쟁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거야? 전쟁 기념관 맞잖아. 기념이라는 말이 기뻐하고 축하한다는 말 아니에요. 예.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뜻이야. 예. 기념비. 그 기념비라는 말도 그렇잖아. 기념비라는 게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김이 기념이래. 됐어? 기념.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함. 이거는 어떤 좋은 일을 얘기하는 거지만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김. 예, 이게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기념의 뜻이야. 예.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념은 아니지. 야 아까 기념은 아니지 나와봐. 기념이라는 게 축하한다는 말 나와봐. 그럼 전쟁 기념관은 전쟁을 축하하는 거냐? 전쟁을 축하하는 거야?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200일 기념으로 만든,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있어. 그래서 그 영상을 내가 틀어주고 그 세월호의 배경, 어디서 뭐가 잘못됐나, 과거의 정부가 역사적으로 뭐를 잘못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내가 밝히는 강연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왜 세월호 얘기가 적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월호 얘기의 배경을 설명한 거잖아. 누가 세월호 얘기는 왜 이렇게 적냐고. 그리고 이제 시비를 걸었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세월호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배경 설명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단적인 사건, 세월호 사건을 내가 진짜 미국에 가서 또 골 때린 여자들 만났는데 어떤 여자들이 세월호를 정치와 연결하지 말라는 거야. 세월호를 정치와 연관하지 말고 세월호는 세월호만 기억하자는 거야. 내가 그 여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했게. 세월호는 정치적 사건이에요. 세월호는 정치적 사건이야. 그런데 세월호를 왜 정치랑 연관하냐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세월호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협작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풀고 아이들을 이용해서 이윤을 추구하다가 벌어진 정치적 경제적 사건이야. 그런데 세월호를 정치하고 구분해서 얘기하자,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결국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몇몇 여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미국에서 세월호를 정치랑 연관시키지 말자라고 얘기한 여자들이 결국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막고 있는 여자들이야. 똑바로 정신 차려. 그러면서 세월호 파리를 하지 말래 나더러. 너희들이야말로 세월호 파리 하지 마. 무슨 사업하고 행사하는데 세월호 이름만 붙여놓으면 그게 세월호 파리 아니야?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원인을 밝히는 게 중요한 거지. 하여간 그래서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이 9.11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어. 옛날에 미국은요 9.11 이전에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자유였어. 특히 개인의 자유,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미국의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9.11 사태가 터졌어. 그러면서 NSA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안전을 더 중시하게 된 거야. 자, 그런데 그래서 잡힌 테러범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미국은 15년째, 지금 미국은 10년이 넘게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고 반테러 정책을 피고 있어.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잡은 테러범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IS 잡았어? 도대체 그 IS는 무슨 돈으로 그런 활동을 하냐고. IS를 미국이 잡았어? 못 잡았잖아. IS라는 내가 볼 때 걔네들도요, 나는 그 무기 산업자들이 만든 테러 조직 아닌가 싶어. IS도 내가 볼 때 후세인도 잡고 빈라덴도 잡고 더 이상 공포파리의 대상이 없어. 더 이상 공포파리의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갑자기 급주한 테러 조직 아니야? IS? 15년 동안 모든 공항, 모든 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막 지금 미국은 고문도 해. 미국에서요 12월 초에 고문 보고서라는 게 나왔어. 테러범이라고 의심이 되면
걔를 무슨 관타나모나 이런 데로 끌고 가갖고 고문을 한 거야. 그 고문의 내용이 공개가 됐어. 그러면서 부끄럽게 여기는 거야. 미국이. 나는 정말 미국이 정말 지금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봐. 솔직히 그 9.11 이후에 반테러 정책을 펼쳤는데 그래서 답은 진짜 테러범이 몇 명이나 되냐고.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리고 뭐야, 워싱턴 테러도 한 명의 그냥 행동으로 끝났잖아. 그죠? 워싱턴 밥통 테러, 그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진 가장 큰 테러 사건 아니야. 아니, 보스턴 밥통 테러. 그것도 개인 한 사람의 테러로 끝났어. 그래서 지금 보면 뭔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런 테러 사건에 그렇게 범인, 뭐 어떤 조직이 있고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만 단독 범행이야. 단독 범행. 어떻게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아니, 그래요. 그렇게 테러 방지 활동을 하고 NSA가 미국의 모든 국민의 전화를 한 달씩 보관하는데 테러범을 그래서 잡았냐고. 테러를 막았냐고. 이모 지금 방송 중이야. 테러를 잡았냐고. 테러 막았냐고. 못 막았잖아.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어. 그러면서 미국 국민의 자유와 민권이 침해되고 있다. 그게 지금 미국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이에요. 좌우지간 9.11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미국은 바뀌었어. 전후로. 자유의 가치가 뭘로? 그 국가안보라는 이름의 비정상적인 체제로 바뀌었어. 나쁘게 후퇴했다고 봐요, 나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바뀌었다고 봐. 자, 내가 볼 때 한국은 세월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비효율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런 생구라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속이고 그랬던 그들의 실체가 세월호를 통해서 난 다 드러났다고 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은 세월호 이후에 나는 날 거라고 봐요. 깨어날 거라고 봐. 예.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비전이 뭐냐? 한국 국민이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어느 나라에나 있어. 우리 국민이 어느 나라에나 있고 어느 나라에서나 우리 국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이 세계적인, 내가 미국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 민주시민 네트워크. 우리 국민들이 민주시민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700만 해외 동포가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그게 우리 한국에 있는 민주주의자들이 거기에 결합이 되고 그래서 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우리가 중요한 본부가 될 것이다. 예. 내가 그걸 비전으로 받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얘기 자꾸 하니까 지랄들을 해. 그래서 이유가 뭔지가 했더니 내가 샌디에고 강연을 하면서 그 샌디에고 강연을 보고 많은 이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감동을 했대. 내 샌디에고 강연을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준 거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소위 이제까지 김대중 노무현 나쁜 놈이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교인들이 그걸 보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러자 갑자기 내가 기독교식으로 방송한다고 그 비판이 막 심해지는 거야. 샌디에고 강연이 굉장히 나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민주주의다라는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그 얘기를 보고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됐대. 근데 그렇다는 얘기를 내가 텔레그램으로 받았단 말이야.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망치부인 너무나 지나치게 기독교 중심으로 방송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거야. 왜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민주주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이 전 세계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민주시민 네트워크로 전 세계의 피어가 전 세계의 약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소위 저 대자본의 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전진 기지를 만들라는 그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에 대해서 내가 실행하면 쟤네들은 어떻겠어? 똥이 타겠지. 그죠?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부터 내가 다시 CCTV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한 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나서게 될 것이다. 그게 내가 받은 비전이야. 예. 내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갔고 그래서 전 세계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민주주의라는 걸 우리 망치부인과 이 망치부인 시청자들이 전 세계에 전달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민이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 운동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주셨어요. 왜? 불교가 만들어진 게 인도야. 그러나 인도의 경전이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유교가 만들어진 게 중국이야. 그러나 그 유교 사상이 가장 집대성돼서 최고로 발전한 게 우리 조선이었어. 기독교가 그 서양의 종교였지만 현재 전 세계 선교단체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우리나라 개신교가 빠지면 운영이 안 될 정도래. 그만큼 우리 한국인이 어딜 가서 뭘 하든 가장 잘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지금 지구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돈이, 물신이, 물질을 섬기는 자들이 전 세계를 잘못 지배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지배를 맞서 싸울 믿음의 뿌리, 믿음의 전진 기지, 이게 우리 한국민이 만들 민주시민 네트워크다. 전 세계 민주시민 네트워크가 모일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망치부인의 이야기를 미국에서 그러는 거야. 내가 방송하면 그 얘기를 누가 동시 통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도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전 세계의 국민들이 똑같이 깨어나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자막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더라고. 내가 그걸 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 방송을 듣고 이해한 뭐 프랑스 말을 하든 독일 말을 하든 영국 말을 하든 미국 말을 하든 스페인 말을 하든 그런 사람들이 아프리카 그 나라 앱으로 혹은 유튜브로 망치부인의 이야기를 그 나라 말로 바꿔서 방송을 올려. 그래서 공유하고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가 나를 통해 여러분들께 전달되는 메시지가 온 세계를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온 세계를 퍼져나갔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 너무나 가난한 우리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죽어가고 이 동남아에서 고생하고 죽어가는 이 어린 생명들 부자들한테 기부하라고 그러면서 솔직히 기부단체들 돈 받아서 어떻게 해요? 70% 지들이 나눴어. 30%를 뿌리는 거 아니야. 그런 기부단체들도 잘못됐다. 지금 이 구조는 결국 소수의 0.01%의 부자들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지구,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야 되고 그래서 온 세계에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청교도들을 세우실 때 개신교 종교개혁을 주도하실 때 꿈꾸셨던 그 미래, 그거 우리 한국이 완성해야 된다. 예. 자, 물론 내 이야기를 듣고 전현이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늘에서 비가 똑같이 내리면 온전히 있는 바가지는 물을 온전히 받고 삐딱하게 있는 바가지는 절반만 받고
뒤집어 엎어져 있는 바가지는 한 방울도 못 받겠죠. 망치부인 방송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 뜨거워졌는지, 비웃었는지, 감동했는지,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얘기하면 모두가 똑같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젠 그런 생각 안 해. 바가지, 뒤집어진 바가지도 있을 수 있지. 소에게 장미를 여물로 줘봤자 고마워하지 않는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공감하셨다라면 추천.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미친 것 같다. 그러면 오지 마. 아니, 사이비 종교로 보이는데 왜 와? 너는 사이비 종교를 원해?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노답?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문제를 못 읽은 거야.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문제를 모르는 거야.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 추천해주신 3033분께 감사드리고,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오늘 방송은 내일까지 재방송해드리고, 내일 아침에 제가 재방송을 걸어놓고 우리 조카 면회를 가야 돼요. 조카 면회를 외박을 시켜주러 가야 돼. 그래서 모레는 리방을 못 할 수 있어요. 일요일날 리방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예, 연말연시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은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이 나보다 더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은 29일 월요일날 2시에 시작할게요. 월요일날 2시.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